이제 우리도 관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좀 더 능동적인 변화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1월 2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인터넷 이슈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검색어 뉴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서점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 아주 새로운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동네 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뉴스픽, 오늘도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문자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들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문자 또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를 치시면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놓치셨다면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뉴스픽 코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릴 게 계속 늘고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루시아 천사님, 네, 새해 첫 방송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방산월님, 최희철님, 가연아님, 이재명님, 네, 한규봉님, 5653번님, 2803번님, 네, 다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5653번님 견해 차이 대결에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에 좀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KBS에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한번 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좀 새로운 각오로 저희도 하게 되는 것 같죠? 아까 관성 말씀하시니까 예. 관성에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결심한 거 잘 이루시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안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내내 좀 해볼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대로라는 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왕이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올해 건강해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해 초에 꼭 결심하는 게 금연하고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잘 지키시고 내일까지 지키시면 새해 들어서 작심삼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건강에 많은 시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작심삼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 그저께 했는데요. 기소 내용 가운데 지금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대학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하는 부분을 두고 지금 또 언론상에서 또 뭐 온라인상에서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와줬다면 잘못된 일이다. 또 검찰이 너무 마구잡이식 추측과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양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11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분 언급됐던 부분 외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녀 시험과 네.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치렀는데요. 네. 이 조국 장관과 그 부인이 문제를 분담해서 풀고 아들에게 보내서 A학점을 받게 해줬다. 그래서 이것이 조지 워싱턴대의 성적 관련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검찰이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의 뭐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던가 또는 지금 여론상에도 나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물론 잘못한 일인데 기소를 할 일이냐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기소할 만하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소장님?
이 조국 전 장관 지금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오픈북 사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본다면. 네,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마는 그 시험 때 오픈북을 하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오픈북 그러면 애들이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제한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야지 자료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의 온라인 오픈북 시험 때 엄마 아빠가 여기서 밤잠을 안 주무셨겠는데요? 그거를 분담해서 문제를 네. 풀어서 전송했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엄밀히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픈북이라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봐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2020년에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 올해 공정이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 부모 찬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공정한 찬스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시민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검찰이 깜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변명이 앙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1개 비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저는 사실 업무방해 혐의를 법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거나 이러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진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구도 잘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하는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사실은 관련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치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 계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너무 복잡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층이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소를 통해서 이것을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정말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사안과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지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라든가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서 비판받을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혐의를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또 다른 이렇게 논란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 문제를 만약에 전수조사하자 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공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자녀를 생각해서도 부모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도 그렇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 집안에 또 아이들을 교수를 만들고 싶어하고 주변을 보면 의사 집안에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전문가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자녀에게도 큰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의견 하나 붙이자면 사실 모든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밝히는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뭐 사법 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교수진에게 경고를 한다던가 인사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 처리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이걸 알아도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던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신고를 그렇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해당 교수의 아들이 바로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하는데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경고를 준다거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같은 대학에 지원하거나 유사과에 지원을 할 때 쓰지 말게 좀 경고를 한다거나 대학 내에서의 이런 자정을 하는 운동 또 교수 집단 내에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같은 구성을 통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법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원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제 어제 나왔었는데 전망들이 오늘 오전 7시에 임명안을 제거를 했어요. 임기는 오늘 이제 0시부터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 분위기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의견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네. 장관급으로 된 23번째입니다.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서 채택 없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면은 형식적인 청문회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빨리 이제 임명을 한 이유는 네. 조국 전 장관 사표 수리하고 10월달에 하고 80일째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군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 되었기 네. 때문에 오늘 0시부터 시작을 한 것은 공수처도 지금 통과가 됐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번에 곧 있을 1월 달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아마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가 감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제가 두 가지 열쇠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오늘 했고요. 예. 앞으로 또 중요한 인사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렇네요. 1월 7일, 8일 정도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자리에 내각 인선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총리 후보자 청문회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를 이미 가는 시점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검찰 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는 의지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 그럼 추다르크와 윤석열 칼잡이라고 불리는 검찰총장이 과연 환상의 조합을 이룰 것이냐입니다. 지난해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의 조합을 이룰 걸로 기대했는데 잘 안 됐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나오는 전망이 두 사람이 부딪힐 것인가 어느 정도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전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과제를 이루면서도 이것이 너무 대결 양상으로 가거나 또 마치 검찰과 현재 여권이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를 안 만드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네. 쉽지 않겠네요. 저는 조국 윤석열 조합이 환상의 케미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그때 처음에 많았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결과가 드러났고요. 추다르크와 윤석열 칼잡이의 조합 굉장히 힘든 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사에 관련해서도 검찰총장과 협의하느냐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협의하는 거 아니다. 의견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인사권자의 핵심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핵심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가해진다면은 이거는 지금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도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차분히 지켜보면서 뉴스를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전형진님 여성을 위한 뉴스 브런치지만 남성이 들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9632수님은 KBS 방송 실시간으로 지금 많이 들으시면서 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금 2013년 이후 계속 이제 내놓았던 육성 신년사를 올해는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노동당의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이제 노동신문에 게재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또 그리고 신년사 대신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송 소장님. 네. 일단 그 신년사가 없었고 이례적이다 그러면은 노동신문에 이제 전원회의 결과로 가름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원회의를 지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곧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시간을 끌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북한이 선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 계속하면서 적대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력갱생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시간벌이에 불과하다. 날강도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깊이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사실상 회귀한 거냐.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 건설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년사를 이렇게 가름한 배경과 노림수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해외 정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통령, 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와서 밝히는 경우도 있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청와대 관계자라고 언론을 통해서 익명 보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교부 관계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발표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강도의 메시지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도부터 육성 신년사도 뭐 발표하고 했었는데 올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핵화에 대한 그 협상에 대한 약간의 여지를 놓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뭐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너무 단정하기가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그 부분은 약간 피해가면 약간의 여지를 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좀 우리 정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없었어요. 작년 예. 신년사에서는 한 10번 정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통미봉남의 기조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이 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전원회의 마지막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전에 굉장히 엄중한 표정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노선을 가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역설적으로 육성 신년사를 내지 않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경제 분야의 성과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 대북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기 경제적으로는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을 또 감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1인 독재 국가면서도 정상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 전체에 나흘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했어. 그런데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대미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것뿐이고요. 북한이 생각할 때는 장기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의 눈길이 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지금 이라크 이런 문제도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큰 일을 하지 않고 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지켜야 된다. 생각을 현실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미국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와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북한에 대한 정책도 늘 바뀌어 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전에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더라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6개로 갈라져 있던 이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개편을 해서 오늘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노인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6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한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또 다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노인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해주고 물품도 주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혼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외출 동행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돌봄 사업을 모두 6개를 통합하고 재분류 작업을 일종의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으로 다시 나눠서 뭐 안전 지원이라던가 생활 교육 또 생활 속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신청이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네, 3월부터 네, 읍면동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3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해서 개인별 서비스 진행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이제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니군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다만 아주 긴급하게 이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척추병 진단을 받았다거나 수술로 인해서 정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서비스가 참 필요한 서비스였다 생각하고 네. 올해 한 10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더 추가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네. 차상위 계층 예.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 차상위 계층 그러면 뭔가 생각하시겠지만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은 아닌 이런 계층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계층 간에 또 그 사이에 공백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뭐 돈 있는 노인들은 뭐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힘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맞춤형 서비스는 촘촘하게 되어야 되고 프랑스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조금 뭐 아주 부유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맞춤형 서비스가 조금 더 촘촘하면 좋겠다. 일테면은 혼자 있는데 아파요 갑자기. 그랬을 경우에는 병원에 거동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복지 분야 공무원분들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일이 많고 주말 출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복지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분들 또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던가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 촘촘하게 어떤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 국가가 다 개입하려 그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노노 케어라는 말을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돌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예, 60대, 70대에 굉장히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서 약간의 그런 연계가 되면서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8, 90대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엮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방산얼님께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다 하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면 추후에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